정치는 만만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 민심 만만치 않습니다. 여야 만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 왼쪽에는 홍영선 위원장님, 국민의힘 화성갑 당협위원장이시자 전 국회 사무처 사무차장을 지내셨죠. 홍영선 위원장님 지금 한 달인가요? 세 번째? 세 번째. 오늘이 예. 마지막 날입니다. 네. 한 달 예. 땜빵으로 왔는데 저희가 어렵게 또 모셨는데. 마지막 날이고 네. 짧아서 그런지 시원함보다는 섭섭함이 큽니다. 아유, 저희가 네. 또 나중에 또 자리를 이렇게 마련하면 알겠습니다. 되죠. 예. 그리고 지금 오른쪽에는 우리의 또 이제 가족같이 이제 가족이 되셨어요.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김민주 전 부대변인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좋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왜 그거 안 하세요? 민주당은 김민주. 네. 민주당은 김민주입니다. 네. 예. 두 분과 오늘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또 예, 맞아요. 얘기가 예. 많습니다. 오늘은 좀 각 정당의 전당대회 얘기로 한번 좀 꾸려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은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끝이 났습니다. 네, 맞아요. 네, 어대한 역시 어대한이었고 일단은 두 분의 그 결과에 대한 총평을 간단하게 먼저 들어볼게요. 일단은 국민의힘 우리 홍영선 위원장님 얘기 먼저. 예, 그 한동훈 대표의 62.84%라는 압도적 투표 결과는 이 국민의힘이 변화해야 되고 개혁해야 된다는 어떤 당심과 민심의 열망이 담겨진 거고, 이를 통해서 많이 정권이 재창출될 수 있다는 그런 절실함이 반영된 것이 본질이다 생각하고, 예. 투표에 영향을 그렇게 미쳤던 부분은 아무래도 그 초창기에 우리 홍준표 지사께서 이렇게 인신공격적인 그런 것도 있었고, 또 백서를 통해서 친윤 세력이 우리 총선에 이 어떤 한동훈 대표가 희생양으로 하겠다는 그런 부분, 그리고 또 뭐 세 분이 한 분을 공격하는 구도,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어대안의 그거를 더 강화시키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있고요. 예. 그리고 64.84%의 기반이 되는 거는 뭐니 해도 예. 한동훈 팬덤 위드훈이의 견고한 밑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네. 저는 가능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민심에 대한 어떤 변화에 대한 열망으로부터 팬덤까지 이어지는 그런 것들이 합쳐져서 예. 62.84%라는 압도적 승리를 끌어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김민주 부대변인님. 총선을 통해서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을 버렸는데,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통해서 국민의힘 당과 지지층도 대통령을 버렸다. 이것이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한동훈 대표가 이제 대표시니까 1차에서 과반을 획득할 수는 있을 거라고 봤는데, 이렇게 거의 62.84, 63% 가까운 표를 얻을지는 솔직히 몰랐어요. 엄청난 결과고요. 네. 이번 전당대회는 사실은 뭐 한동훈, 그다음에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의 대결처럼 보였지만, 실제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대결이었다. 문자 사태, 뭐 댓글 부대, 공소권 취하, 뭐 폭로 등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은 사실은 윤과 한의 대결이었고, 그 사이에서 뭐 나경원, 원희룡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었다. 저는 이렇게 전당대회를 분석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총선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 이 민심이 버린 거고, 예. 그리고 이번 그 전당대회에서는 당심이 윤 대통령에게 등을 돌렸다, 이렇게 평가를 하신 거네요, 김민주 부대변인. 뭐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는 이 결과를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선택 안 하면 버림받는 거군요. 지금 홍 위원장님이 할 말씀이 많으실 때 계속 저를 해석이 많이 보시면서 다릅니다. 쩝쩝거리고 계세요. 예.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의 성공 없이 한동훈 대표의 대선 가도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당심이 모른다고 하고 윤석열을 버리고 한동훈을 취했다, 이 방식은, 이런 제로섬 게임에서 우리는, 보수는, 국민의힘은 더 이상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없는 거죠. 우리 당심이 버렸다는 판단보다는 새로운
새로운 사람을 한 명 더 영입을 했다. 그래서 우리 유력한 대권 주자를 만들어냈다. 네. 이래서 어떤 상호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러면 제가 김민주 부대변인께 네. 여쭐게요. 아니 그 한동훈 지금 대표도 그 선거 때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도 비대위를 했으니까 비대위원장을 했으니까 책임 있는 거 아닙니까? 책임을 져야 될 사람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저도 국민들도 그렇게 여기지만 국민의힘 당원과 국민의힘 지지층들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책임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었다라고 분명히 이번 그 전당대회 통해서 마음을 나타낸 것이라고 좀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내용이 강할 수밖에 없었던 총선에서 분명히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을 국민이 내린 거니까요. 예. 가장 큰 책임은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한동훈 국민의힘의 대표인 한동훈 대표가 앞으로 당정 관계를 어떻게 살펴갈 것이냐, 끌어갈 것이냐인데 그거를 살펴보기 전에 어제 대통령실에서 만찬이 있었잖아요. 네네. 혹시 그 이정현 감독님 이 사진 한 장 띄워주시겠어요? 아마 뭐 보신 분들이 계실 예. 거예요. 어제 사실 우리 많은 보이는 기사가 라디오 나왔으니까요. 통해서 예.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사진 몇 장을 준비했는데 저희가 지금 화면이 저희는 안 보일 수도 네, 있고 그렇구나. 유튜브로는 지금 아마 예. 나갈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다 알고 있는 사진이니까 그럴까요? 예, 그럼 먼저, 어제 대통령 초청해서 대통령이 대통령실 이렇게 만찬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만찬이 이제 그 용산 공원에서 있었는데 예. 이렇게 쭉 같이 늘어서 있는 모습을 좀 보였고 예, 예. 그리고 좀 눈에 띄는 또 이렇게 손잡고 있는 모습, 네, 윤 손에 대통령과 같이 손잡고 있는 모습. 네. 지금 너튜브를 통해서 저희 나가고는 있습니다. 그래요? 저희 스튜디오 예. 안에는 보이지가 않고요. 예. 그러면 이제 보통 보면 이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간의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이 많이 걱정을 했잖아요. 지지자들이라든지 뭐 국민들이. 근데 이렇게 사진에서 보이는 모습을 보면 원샷으로 많이 보여지는 게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단순한 사진이 아니잖아요. 원래 자리라는 게 그렇죠. 의미가 있죠. 예. 모든. 그리고 만찬 좌석 이 윤석열 대통령 앞에 바로 건너편에 바로 한동훈 대표 자리를 마련했거든요. 이 오늘 그 어제 참석자가 뭐 전 현직 그 당직자들 다 포함하다 보니까 아주 수십 명이 왔는데 그렇죠. 그 중에서도 이제 한동훈 대표를 바로 앞에다 자리 배석한 거 이런 거 보면 좀 어떤 의미가 있을지 좀 한번 좀 평가 좀 해주십시오. 먼저 홍 위원장님. 예, 어제 만찬 자리가 우선 그 먼저 전당대회 끝나자마자 한동훈 대표께서 전화를 하셨고 네, 전화를 맞아요. 했다고 해요. 예, 예. 화답의 형식으로 아주 빠르게 네. 만찬을 가졌다는 그 모양새 자체가 화합의 의지나 어떤 밖에서 보는 불씨 오해 같은 것을 불씨시키려는 노력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었다. 네. 그리고 자리 배치 부분도 여러 가지로 이제 맞은편에 대통령과 우리 한동훈 대표를 맞은편에 둠으로써 그런 상징성을 더 크게 당정 간의 관계의 어떤 화합적인 모습을 더 내려는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긴 의도가 있지 않았나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참고로 예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 때는 이제 김무성 당대표 있을 때 좀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이제 서청원 의원을 원했었잖아요. 그때는 이제 그 김무성 대표와의 뭐 원탁 회의에서 원탁에서 거의 자리 배치를 앞으로 주지도 않고 뭐 좀 삐딱하게 하는 상황에서 자기가 또 불편한 심계를 좀 내보이긴 했는데 그건 좀 의미가 있다고 좀 보여지네요. 예. 예. 김민주 부대변인님. 전화, 화한, 그다음에 식사 이게 패키지입니다. 네. 그래서 뭐 패키지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겠고요. 전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모두 26명이 식사를 했어요. 쉽게 얘기해서 원어브 데모로 한동훈 대표를 부른 거죠. 너랑은 단둘이 식사 안 한다. 뭐 이런 의미지 이게 뭐 특별하게 한동훈 대표를 뭐 예우를 한 것도 아니고 예우를 하려고 하면은 고생했던 사람 따로 새로운 신임 지도부 따로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예. 근데 같이 뭐 여러 사람 부를 때 한 명 뭐예요? 한 명
그 같이 껴서 불러갖고 여럿이서 뭐 손잡고 뭐 삼겹살 먹는 게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거기서 뭐 단둘이 무슨 얘기를 했을 것이며 당정 관계에 대해서 어떤 생산적인 이야기가 나왔겠어요? 예, 뭐 저는 뭐 큰 의미가 없다. 뭐 삼겹살이 그렇게 뭐 화합의 상징인 것도 모르겠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그 대통령께서 한동훈 그 대표를 여전히 자기의 부하, 그 원오브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쨌든 간에 63% 가까운 득표율로 당선된 선출직은 비대위원장하고 다릅니다. 비대위원장은 그렇죠. 예. 지명이지만 당대표 이번에는 선출직이잖아요. 네. 그만한 당원과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예우를 갖춰서 반말하지 마시고 제대로 한동훈 대표를 모셔야 돼야 원활한 당정 관계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해도 공격받고 안 해도 공격받을 것 같아요. 안 했으면 또 안 했다고 뭐라고 하셨을 것 맞아요. 같은데. 아니, 이거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하시죠. 근데 예. 제가 이 의미 예. 홍 위원장님. 좀 이거는 우리가 보통 이제 독대를 할 때나 어떤 최고위원 당선자들만 모일 때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번 경선 과정은 정말 치열했어요. 그래서 대합, 대통합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낙선자, 특히 낙선자 원희룡, 나경원, 나경원, 예, 윤상원 윤상현 다 의원. 부르셔서 예. 특별히 주문하셨어요. 지금 당대표 도와달라. 이 대합의 모습을 만드는 장이었고 앞으로 시간 너무 많아요. 독대는 지금 한동훈 대표가 당일날 가서 무슨 깊은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준비됐을 때 독대는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예. 지금 경선 과정에 치열했던 만큼 대화합의 모습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네. 네, 김민주 부대변인님. 3일째긴 하지만 네. 우리 홍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애쓰시는데요. 원래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하고 그다음에 대통령하고도 그 영수 회담의 그 배석 문제 가지고 굉장히 오래 걸렸잖아요. 예. 그만큼 독대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지어는 그 뭐 조선 시대, 뭐 고려 시대, 봉건 왕조 시대에도 왕과의 독대가 얼마만큼 중요합니까? 거기서 할 얘기가 다르지 않겠어요? 여러 사람 온 거하고는. 그만큼 이제 독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하지 않았다라는 걸로 그냥 다른 것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 할 얘기가 없겠어요? 조만간 네, 독대할 뭐. 때 그때 네. 한번 평가해 주시죠. 아니, 뭐 조만간 독대하시고. 독대는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뭐 지금도 뭐 중요합니다. 우리 회장님과 독대하느냐 마느냐 그것도 중요하니까요. 예. 이따 뭐 저랑 독대하시겠어요? 네. 그럼 앞으로의 관계가 좀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당정 관계. 사실은 뭐 윤 대통령이 그날 전당대회에 나와서도 이제 뭐 같이 가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저 그 원팀 이후에도 상태였고요. 또 여러 분들이 의견을 내셨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좀 잘 봉합이 될까요? 한동훈 대표께서도 뭐 당정 관계는 지향점이 아니라 방법과 방식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이게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다. 저는 조금 이렇게 관계 정립을 이게 권력적인 수평적 수직적 관계로 보지 않고 기능적 관계로 좀 봤으면 할까 합니다. 지금 기능적으로 보면 상호 보완 관계가 돼야 되고 예. 당은 당으로서의 역할이 있었고 민심의 창구가 돼야 되고 정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기능을 해줘야 된다. 민생 살리기에 전념을 하고 그 민생 살리의 기반을 당을 통해서 또 전달이 되고 이런 소통 관계가 됨으로써 우리 국가 경제나 우리 서민 경제나 다 좋게 된다. 이거를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라는 권력 역학적인 관계로 자리매김하는 거는 그건 맞지 않다. 오히려 기능적 관계로 보고 예. 말씀하신 대로 뭐 지향점이 아니라 우리가 당정 관계도 어떤 목표는 똑같아요. 공동 운명체입니다. 근데 상황으로는 인식이 다를 뿐이에요. 인식이 다르면 처방도 다릅니다. 서로 소통을 해야 됩니다. 인식을 통일시키고 공감시키고 그래야지 처방도 같은 방향으로 나오고 거기서 불협화음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우리 당정 관계는 그런 점에서 지금 한동훈 대표께서는 그런 점을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런 쪽으로 나아가고 계신다는 점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새로운 관계가 정립될 것이라고 그렇게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 홍 위원장님 말씀은 뭐 공감을 합니다만 근데 사실 지금까지 그 여당이 대통령실의 이른바 그 여의도 출장소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제 수직적 관계가 있어서 문제가 된 게 아니냐 계속 그거를 바꿔야 된다라고 요구했던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민심이 바로 지난 총선 결과였고요. 단순하게 기능적으로만 움직여야 된다. 이거 그냥 좀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인 것 같아서요. 그거 뭐 교과서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결국은 그런 점으로 전환을 할 때에 자연스럽게 당정 관계가 안착된다는 그리고 기능적으로 당이 할 역할과 정의할 용산에서 할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때에 올바른 당정 관계가 되고 너무 권력을 의식한 너는 무조건 내 말 들어야 돼 이런 관계로 이걸 프레임을 만들어 버리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지시가 내려오면 이걸 지시로 받아들이고 기능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지시로 받아들이면 저항감부터 생기고 왜 우리가 따라야 돼 이런 것부터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예. 그런 관계 설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저는 이게 기능적 관계로 전환시켜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 권력적 관계가 아니라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 예. 싶습니다. 저 김민주 부대님은요.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그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할 말 할 것이다. 아니면 적당히 타협할 것이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아까 기능적 구조 관계 얘기하셨는데 굉장히 좋으신 말씀이에요. 한동훈 대표가 당과 대통령실의 관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대통령 중심제의 나라에서 오로지 그 당대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원활하게 끌 수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 한 분이에요. 지금 당대 관계가 왜 나빠졌어요? 희한하고 기괴한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정치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대한 불만들을 당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윤석열 대통령실이 강하게 억압하고 자기 뜻대로 강제로 이끌고 그러면서 국민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당에서 걱정하니까 그걸 또 오히려 니들이 더 잘못했다라는 식으로 해서 마음에 안 드는 당대표 쫓아내고 꼭두각시 당대표 세우고 이렇기 때문에 당과 대통령실이 관계가 악화된 거지. 한동훈 대표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상한 잘못된 정치에 대해서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김건희 여사의 그 검찰 소환 사건. 조사. 예. 검찰을 소환한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잖아요. 해병대원 특검. 또 자기 소신을 얘기하잖아요. 이건 모두가 한동훈 대표가 먼저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옳지 않은 거. 국민 뜻의 눈높이나 국민의 뜻에 안 맞는 정치를 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한 거잖아요. 예. 결국 당대 관계는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과 이번 전당대회의 민심과 당심의 그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제대로 된 똑바로 된 정치와 행보를 보이지 않는 한 이 당대 관계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저 그렇게 저도 보고 좀 있습니다. 비슷한 우려가 있는 게 이미 그 국민의힘 원내에서도 이제 앞으로 만약에 이런 특검법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와 원내대표 의견이 다를 경우에 원내가 우선이 돼야 되는데 이런 의견도 지금 사실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우선 당대표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부분은 분명하게 조금 아닌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게 없다.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부분은 그쵸. 조금 아직은 좀 뭐, 예. 너무 비약된 표현이고 지금 입법부에 도움 없이는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 당을 이끄는 분이 당대표이고 그러니까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검법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선택지가 있냐 이런 말씀 주셨는데 우리 지금 최상병에 대해서 원칙의 변함이 없다. 제3자 특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 당에는 민주적 절차가 있고 예. 민주적 절차로 설명하겠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다만 그거는 지금 당내에서 결정하는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기관이 의원총회인데 네. 예. 의원총회에서 토론을 거쳐서
그 결론이 나오면은 수용할 그 결론을 제3자 특검이 아닌 결론이 나오더라도 민주적 절차로 정해진 그 결론은 수용하겠다는 의사도 나는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네. 그 말씀에 지금 민주적 절차에 대로 설명하겠다 하신 말씀이 그런 유연성을 갖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저는. 아니 그 당정 관계 지금 얘기했으니까 좀 시간이 애매해서 이걸 들어갈까 말까 지금 제가 고민 중인데 그럼 최상면 특검법 얘기 나왔으니까 오늘 본회의에서 재의결이 되죠? 아마 예. 그러면 어떻게 이탈표 가능성은 지금 없는 상황이죠? 지금으로서는 이탈표 가능성은 좀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저 원안을 정전안을 그대로 제의를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탈표 가능성은 뭐 0%라고 봐도 되고요. 예. 다만 전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한동훈 대표가 당선이 되셨고 네. 제3자 특검을 말씀하신 바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수정호에서 다시 발의했을 때에 이때 국민의힘이 난처하게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할 수 있고 본르패를 주었다고 판단을 할 수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랬을 때에 한동훈 대표께서 어떤 취사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한 시험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아까 그 답변으로 제가 대신을 네.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3자 특검법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발의를 할 거라고 보십니까, 김민주 부대변인? 저는 어떤 식으로든? 뭐 발의하든 안 하든 관심은 없습니다. 다만 관심 좀 가져주셔야죠. 예. 한동훈 대표가 자신의 약속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것을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볼 것이고요. 예.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제3자 특검 그 대법원이 하는 것 예.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하는 게 맞지 않다. 예,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예. 뭐 해병대원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 다음에 본인 한동훈 대표 특검법 그러게요. 이 세 가지가 당선된 아마 날 또 그게 나왔어요. 너무 야박한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아니, 저는 적어도- 한동훈 예. 특검법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그렇죠. 예, 조국 혁신당에서 예, 아니기 때문에. 근데 뭐 벌써부터 난제가 이렇게 많은데 이거 시끄럽겠어요. 어제 보니까 김민전 네. 최고위원 김재현 당선되신. 최고위원 네. 네. 대놓고 전 세상 살다가 원내대표하고 당대표하고 이 의견이 충돌하면 원내대표가 우선이라는 그런 발언이 있었죠. 예, 기괴한 발언을 어제 하던데 네. 야 한동훈 대표의 앞날이 만만치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예. 좀 잠깐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노래를 한 곡 듣고 4부에서 네,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스텔라. 네, 저희 왼쪽에는 홍현성 위원장님 그리고 오른쪽에는 김민주 전 부대변인이 나오고 계신데 참 우리 온에어 떨어질 때마다 되게 화기애애하지 않아요? 저는 얘기 많이 하죠. 예, 우리 네. 좀 정치권이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서로 그렇게 좀 안 되는 다독여주고 것 응원해주고 좀 아쉽습니다. 여튼. 그렇습니다. 예. 근데 또 각자의 또 입장이라는 게 있으니까 또 이제 각 당을 또 대표해서 나오신 그래요. 분들이니까 예. 그런 거는 저희가 조금 이해를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국민의힘 화성갑 당협위원장 우리 홍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민주 전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아까 하던 얘기 좀 마저 할게요. 네, 이번에 보면은 그 이제 순위에 대해서 아까 맞아요, 처음에는 맞아요. 저희가 득표율만 얘기했지만 이제 원희룡 당시 이제 후보 그죠. 전 장관은 2위 그리고 나경원 지금 의원이죠. 예. 3위를 기록했는데 이 순위에 대한 의미는 좀 두세요. 우리 먼저 홍영선 위원장님 여쭤보면. 이 순위가 나오게 된 부분은 나경원 의원은 공소 취소 부분이 이슈를 어떻든 뭐 본인이 제기한 게 아니라 하건 이슈가 자신의 이슈가 되었고 근데 그 시점상에서 이미 표심은 이미 정해진 상황이었고 네. 그 표심을 움직이기에는 그 이슈가 역부족이었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조직표가 원희룡 의원보다 약하기 때문에 여론은 앞섰었죠. 여론은 예. 앞섰지만 조직표가 강원해졌죠. 예. 약하기 때문에 3위로 밀렸지만은 저는 나경원 의원에 대한 평가는 패스트트랙 당시에 우리는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그 폭거에 대해서 결연하게 일어서고 그 리더로서의 우리 역할을 우리 당원들 사이에 이번에 깊이
자리매김 시켜줬어요. 저는 나경원 의원이 3위를 했지만 정치적 손실 이번 전대 과정에서 크지 않다고 봅니다. 예. 지금 패스트트랙에 대한 재평가, 당원들에 대해서 나경원이 누구인가에 대한 설명이 이번 전대 과정에서 굉장히 좋게 설명됐다. 윤상현 의원이 최고로 뭐 수혜자라면은 나경원 의원도 3%긴 나쁘지 않다. 합니다만. 합니다만 윤상현 의원은 왜 윤상현이 그 자리에서 무소속으로 2번 당선이 되고 네. 또 중앙에서 갈 수 있는 정책 능력과 어떤 이 시야를 가진 분이라는 거를 이번 예. 전대 과정에서 확실히 우리 당원들한테 왔다. 그래서 다음에 어떤 중앙 무대에서 나왔을 때 저분이 기회가 순서가 온다 그러면은 예. 올해 이번 전대 과정에서 나온 그런 그 보여준 모습은 굉장한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네. 그렇게 평가를 그러니까 했습니다. 컷오프 안 된 게 참 대단해요. 대단합니다. 예. 네, 김민주 부대변인님 어떻게 보세요?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예. 굳이 그 요번 전대를 통해서 이득을 본 후보들 순위를 매긴다면 2등 윤상현, 3등 나경원, 4등 꼴등이죠. 원희룡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윤상현 의원은 약간 진박 옛날 찐박 이미지가 좀 강했는데 이번에는 좀 젠틀하고 컨텐츠가 있는 듯한 모습, 네, 점잖은 네. 모습을 보여서 네. 굉장히 큰 이득을 본 분 같고요. 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멋있었어요. 똑바로 이야기하세요. 이랬을 때 한동훈 대표가 살짝 이제 좀 기죽은 듯한 느낌도 받았고 그래서 뭐 공석권 문제로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뭐 그 한동훈 대표가 그때 공석권 취하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 나경원 그 의원을 향해서 한 말이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나 한 방 있으니 나 더 이상 건들지 마. 라고 하는 경고 메시지였기 일종의 때문에. 캐비넷.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김민주 대표는 뭐든지 전당대 과정에서 플레이어로 윤석열 대통령을 네. 꼭 넣으시네. 그래서 타겟이 명확하네요. 예. 그래서 타격이 거의 네. 없다. 그래서 오히려 또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그분이 또 대선 뭐 출마도 안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분이 생각하시는 지방선거에 큰 플러스가 됐다. 근데 원희룡 전 장관은 장관, 예. 치명적이다. 이번에 최소한 25% 이상은 받았어야 돼요. 예. 대통령의 아바타처럼 막 친윤 조직적 지원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이 정도 성적밖에 못 받았다는 거는 아마 원희룡 장관의 향후 정치 역정에 치명타를 준 또 이번에 사건이었다. 저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그 윤상현 의원은 우리 라디오 본부장님하고 친하시던데. 그런 얘기 없어요. 하면 안 돼요? 아, 예, 예. 사적인 얘기인 예, 것 예. 같습니다. 그 저희 친한 분이 없으시군요. 그러니까요. 일단 또 지도부 구성 새 지도부 구성 관심이 얘기. 그러니까 많잖아요. 이준석 시즌 2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요거를 알기 위해서는 새 지도부 구성 면면을 좀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보면 장동혁, 김재원, 인용환, 김민전 이분이 이번 최고위원회에 당선이 됐고 네. 예, 청년 최고위원회는 진종호 네. 사격 전 사격 예, 선수 선수. 금메달리스트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한동훈 대표, 그다음에 지명직 최고위원, 그러니까 대표가 정하는 거죠. 거기다가 정책위의장이 누가 될 것이냐. 그다음에 추경호 원내대표 이렇게 9명으로 꾸려지잖아요. 근데 그렇죠. 여기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이준석 시즌 2 가능하다고 보세요? 저는 그건 불가능한 얘기고요. 우선 예. 비대위 체제로 이제 이거 최고위를 해체시키고 비대위 체제로 가는 거는 현실적으로 거의 희박하죠. 불가능한 예, 얘기고요. 예. 3-4명, 4명이 사퇴를 해야 되는데 선출직 예. 4명이 네, 사퇴해야 네. 되는데 그건 불가능한 얘기고요. 예. 이준석 대표 전 대표 당시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을 비교하는 거는 너무나 차이가 많습니다. 우선은 지금 집권 초기였고 예. 그리고 우리 선거 과정에서도 그렇고 대선 과정에서도 그렇고 우리 굉장히 불협화음이 컸습니다. 우리 이 용산과의 불협화음이 예, 예. 컸고 또 뭐 여러 가지 좀 막말도 많으셨고 또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비난도 있었고 그렇지만 지금은 압도적 당심을 갖고 있는 우리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
지금 그리고 우리 윤석열 정권 후반기에 들어섰고 예. 이런 이준석 투와 이렇게 비교해서 한다는 것은 무리할 뿐만 아니라 이 예. 조금 그걸 희망하는 사람들의 어떤 이간책이라고도 볼 수도 있을 정도로 현실적이지 않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외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건 구성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건 최고위원 구성 자체로 예전에 이준석 의원을 내보냈던 그러기 최고 지명직 3명인가요? 선출직 예, 중에 선출직 3명이 사퇴를 하면 네네. 아예 이 네 명. 구성 네 명. 4명인가? 예. 그렇죠. 구성이 다 없어지거든요. 예. 저의 생각에는 레임덕이 시작된 대통령이 예전처럼 쫓아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괴롭히긴 할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특히나 또 얘기하는데 어제 이제 친윤 계열의 그 최고위원이 원내대표 이야기를 하면서 권력이 마치 원내대표에게 큰 것처럼 이야기하는 걸 보고 전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 앞으로 한동훈 대표가 어떤 정치력을 가지고 당을 이끌어갈지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요. 그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한동훈 대표가 그 지금 그 정책위 의장인가요? 네. 지금 예. 인선을 정점식 의원이 이제 2개월밖에 안 됐으니 예. 뭐 유예를 뭐 이렇게 연임을 시킨다 만다 하는데 그러니까 당정 관계의 핵심 자리가 바로 정책위의장인데 그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법안의 당론이나 내부 당의 어떤 그 법안들을 최종 정리하는 게 정책위 의장의 예. 역할이거든요.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분을 바꿔야 된다. 자기하고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사람하고 바꿔야 예. 된다. 물론 정책위 의장은 옛날부터 그쵸, 맞아요. 원내대표하고의 파트너십이 있는데 예. 그건 상관없이 빨리 자기 친정 체제를 당내 구축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다 남의 당이지만 네. 그 홍 위원장님, 드려봅니다. 그 저기 국민의힘 당 강령에 그 이 정책위의장은 원내대표가 당대표와 합의하에 정하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원내대표가 그야말로 러닝메이트였죠. 그죠. 예. 그럼 어떻게 보세요, 이거 정책위의장 자리? 요즘 언론에는 뭐 그냥 정점식 의원으로 그냥 유임이 가닥 잡혔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저는 이게 지금부터 만약에 이걸 인선을 바로 강행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네. 이게 편가르기 이미지가 너무 크게 나올 뿐만 아니라 예. 이 정책의장이 뭐 지금 당장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시간이 가면서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이다라는 이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당대표가 인선을 곧바로 해서 친정체제를 만든다. 이거는 바람직한 결과를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오늘따라 우리 김민주 패널께서 신경 쓰이는 말을 많이 하시는데 약간 좀 건드리고 있으면. 레임덕이 시작된 아니 네. 2년 절반도 더 남은 대통령한테 레임덕이 시작된 대통령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거는 그렇지 않다. 예. 우리는 지금 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고 그렇게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분위기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정책위의장을 교체하기에는 지금 윤한 갈등을 더 부추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예, 예, 이야기였던 네. 것 같고요. 그 요 주제 하나 더 뭐 딱 마지막으로 그럼 국민의힘 전대 얘기 관련해서 그러면 한동훈 국민의힘 호가 이제 거대 야당인 민주당에 어떻게 맞설지 그 두 당과의 관계 설정 저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예상 좀 해주십시오. 지금 민주당이 하는 의회 폭거의 모습을 보면은 민주당은 규정만 없다면 뭐든지 다수에 의해서 결정된 대로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규정도 제가 볼 때는 경강부회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탄핵 청원 같은 건 청원법상 국회법상 절대 할 수 없는 위법적인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 모든 식으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규정에 없는 거는 다 가능하다. 지금 정청래 의원이 법사위원장이 하는 행태 보십시오. 지금 민주당이 가는 길은 다 새로운 길입니다. 제가 국회 30년 하는 동안 다 새로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런 야당에 대해서 우리 당대표가 어떻게 나가야겠냐.
이거는 뭐 너무나 당연하죠. 이거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수위는 결정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국민이 이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국민과 함께 하면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 네. 우리가 소수당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민주 부대변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치라는 거는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민을 위해서 하고요. 거기에 대한 평가를 또 국민에게 명확하게 받는 것이 정치이거든요. 지금 해병대원 특검법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이 대통령의 국정 기조를 변화했느냐 안 했느냐의 가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제일 많이 지켜보고 관심을 제일 많이 갖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당원들이 또 절대적인 지지를 이번에 표한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 오후에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여기서 해병대원 특검법이 제의가 부결될 가능성이 많은데 예. 그 이후에 한동훈 대표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해병대 특검법을 본인 말대로 즉각적으로 다시 발의할 것인가라는 것도 좀 봐야 되고요. 또 김건희 여사의 그 검찰 소환 사건도 좀 뭐 나쁜 말을 하진 않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어떤 생각 갖고 있느냐를 명확하게 보여준다면 예. 뭐 본인에 대한 한동훈 특검법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겁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한 한동훈 대표가 또 야당과의 관계에서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뭐 대통령실의 여의도 출장소 아니면 뭐 대통령 아바타 아니면 사적 인연하에 뭐 부하 뭐 이런 모습을 계속 가지려고 하면은 한동훈 호의 미래는 어두울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 위원장님. 예. 예. 발언을 안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국민의 이름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본회의에 계류돼 있는 합쳐서 특검법이 9개가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입니까? 지금 탄핵을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는 국민의 이름을 빌리지만은 정권 흔들기를 통해서 탄핵 지금 이재명 방탄이 밑에 깔려 있다는 것 이런 정치 공세라는 것 알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민의 눈높이 우리 당대표께서 엄청 강조하십니다. 민심에 반응하는 정당이 되겠다 하는 엄청 강조하십니다. 네. 그런 부분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리하게 정치 공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단코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고 국민들한테 설득하고 설명하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네. 국민들이 우리의 대안 진정성을 알아주는 방향으로 예. 나갈 네. 수밖에 없다. 저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그홍 위원장님한테. 이 당 대표가 새로 이렇게 선임이 되면 지금 화성갑 당협위원장이시잖아요. 예, 예. 뭐 위원장들끼리 어떤 모임을 가지세요? 뭐 어떻게 하세요, 당 대표와? 아니 위원장들끼리 당협위원장 원외위원장은 이번에 원외위원장이 수도권에서 뭐 103개가 석이 다 지역구가 원외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이 원외위원장 모임이 역대 제일 많이 활성화돼 있습니다. 네. 지금도 원외위원장 대표를 김종혁 위원장으로 선출해서 네.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고요. 중소 모임, 연구 모임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조만간에 이제 한동훈 대표하고 이제 만나거나 뭐 그런 자리가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대표님께서 호출하시면은 우리는 빨리 달려가야죠.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첫 번째 주제를 좀 오래 시간을 할애하긴 했지만 민주당도 지금 전당대회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예, 요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한번 좀 짚어볼까요? 일단 뭐 큰 이변은 없어 보입니다. 계속 좀 전국 순회를 하고 네. 있는데 예, 8월 하고 18일이잖아요. 예. 근데 지금 계속 그 득표율이 90%가 넘었어요. 네. 너무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거에 대해서? 아니 뭐 국민과 당원의 지지가 많이 받는 게 어떻게 기형적입니까? 뭐 그냥 너무한 얘기는 이따가 더 해드릴게요. 네, 다른 당 얘기. 예. 뭐 지지를 많이 받는 것도 뭐 이상하다고 하는 거는 좀 그렇고요. 오히려 지금 이재명 전 대표가 당 대표 출마 선언할 때 뭐 기본사회, 먹사니즘에서 민생 위주의 비전 같은 정책들 제시한 것이 오히려 정권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지지층에게 더 줬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뭐 공격할 게 한번 드릴까요? 그럼요. 우리 90%. 지금 네.
30%대 초반, 32%의 투표율이거든요. 이게 지금 흥행에서 전혀 어차피 이재명이기 때문에 전혀 성공하지 못하고 있고 국민과 같이 하는 전당대회는 아니다. 이렇게 총평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90%대 이게 민주주의 사회,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룰 수 있는 투표율이 웬만해서는 안 나오는 투표율이거든요. 예전에 당대표 됐을 때가 70%좀 넘었어요. 예. 그때도 70%였는데 맞아요. 지금 뭐 이미 이 팬더마를 넘어서 사당화가 되고 있다는 방증이고요. 이런 부분이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는 우리 이제 뭐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없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 지금 90%는 권리당원 네, 그렇죠. 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희는 좀 다른 게 일반 국민 조사 여론조사도 30%가 있고 예, 예. 대의원들도 아직 투표를 안 했어요. 네, 그렇게 하면 네. 좀 떨어지긴 할 겁니다. 근데 뭐 얼마나 떨어질까? 90% 이 국민과 당원의 지지를 많이 받는 게 네. 저 이재명 대표가 잘했기 때문인데 네, 네, 네. 그럼 못 해야 됩니까? 그럼 대통령이 국정 지지율 20% 나온 거는 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뭐 당대표 선거도 그렇지만 최고위원도 예, 많이 그거는 관심이 좀 많습니다. 굉장히 뜨겁죠. 예. 어떤가요? 아니, 또 정봉주 의원이 그러니까요. 이래요. 그러게요. 저도 놀랐습니다. 저희 혹시 그 이재명 전 대표가 뭐라고 얘기 안 하세요? 왜 이 사람이 이리지? 내가 믿는 사람이 아닌데 뭐 이런 얘기 안 하세요? 뭐 여의도 한간에는 뭐 그런 비슷한 마음에 드신 분은 좀 따로 계시다. 예. 그분이 표가 안 나와서 뭐 방송 유튜브가 찍히는지도 모르고 누구는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와 이렇게 얘기하셨다가 그게 이제 그대로 유튜브에 송출되는 네. 건이 있었는데 맞아요. 앞에다 정봉주 의원이 그 연설하는 걸 봤는데 아니 좀 제가 봐도 짠하더라고요. 이게 자기가 본인이 36년 정치 생활을 했는데 4년 국회의원 하고 뭐 두세 번 컷오프 당하고 네. 근데도 탈당이나 뭐 이런 것도 안 하고 열심히 선거 뭐 도왔다고 하는데 뭐라고 짠한 느낌이 있어서 동정표가 동정표. 예, 상당한 것 같습니다. 어. 거기다 덧붙이면 이제 윤석열 정권의 그 폭정이 너무 과하다 보니까 이거를 막아내기 위한 윤석열 정권과 싸울 수 있는 잘 싸울 사람? 강성이다 싶은 예. 분들이 지금 선두권 달리는 것 같아요. 뭐 김병주 의원이나 전현 의원. 네. 그런 홍 이유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홍 위원장이. 예, 정봉주 전 의원은 공천 취소된 사유가 예. 이 목함질에 밟은 분들에게 목발을 주겠다 예. 그런 막말을 했고 또 그 사과의 진정성도 없었다 이런 이유로 공천 취소됐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수능했기 때문에 보상적 동정표가 있었다는 건 인정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본인이 이제 정봉주 의원이 빅마우스 아닙니까? 민주당 본인 스스로 민주당 최전방의 공격수라고 자평을 했듯이 지금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을 대신할 사람이 그래서 앞에서 이재명 앞에서 방탄 공격수 역할을 하실 분이 친명의 입장 당원의 입장에서 누구일까 봤더니 나는 정봉주 전 의원이 된다는 전략적 판단도 나는 충분히 들어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요거 조국 혁신당 얘기만 네. 할게요. 여기는 뭐 더 높죠. 예, 9%. 예, 아이고. 저희 주파수인데요. 그러네. 예. 아유 지금 조국 혁신당 지금 상황 요 전대 상황 해가지고 한 마디씩만 부탁드릴게요. 김민주 부대변인님. 지금 그 조국 혁신당이 검찰 개혁을 중심으로 이제 법안도 내고 강하게 국민들한테 지지를 호소하는데요. 뭐 잘하고 있으십니다. 잘하고 있는데 원래 조국 혁신당이 거대 야권의 세빙선, 예인선 역할을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한 손에는 그 검찰개혁, 정치개혁을 부르짖는 것도 좋으시지만 또 다른 한 손에는 민생, 경제, 지금 진보적인 정책들, 그다음에 지금 앞서가는 정책들, 예를 들면 국민들로부터 저희 진보 쪽에서 그 호응을 받았던 무상급식, 무상교복, 무상산후조리원 같은 개혁적인
정책들을 좀 발굴해서 내놓는 것도 조국 혁신당에게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 좀 잠깐 해봤습니다. 네, 홍 의원님 간단하게 한 30초 정도. 이 법원에서 항소심에서 2년 징역형을 받으신 분이 당원의 99.9%를 지지한다. 이런 정치 현상이 우리 정치학자들이 이 정치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낼까 고민이 많을 겁니다. 네. 지금 뭐 민주당 이중대 역할을 하면서 지금 하는 게 쌍특검법, 한동훈 특검법, 오로지 조국 대표의 사법 한풀이 거기에 골똘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정당으로서의 면모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책 정당으로서 시급하게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결단이 없으면은 국민들한테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각 당의 전당대회 소식을 좀 전해드렸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홍 의원님은 오늘이 마지막이지만 저희가 또 언제 한번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3주 동안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김민주 부대변인 그리고 우리 홍영선 위원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